이번에 붙잡힌 외국인은 전부 태국 국적으로 4명을 제외하고 모두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중국이 최고다. 중국이 곧 전 세계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한 중국의 공예가가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태국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최근 태국에서 뱅코리아 한국 불매 운동이 일어난 것을 알고 이때다 싶어 태국으로 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이죠? 태국에는 온통 한국뿐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밍이라고 합니다. 상하이에서 중국 전통 공예품 사업을 20년째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전통문화 박람회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을 때 무척 기대가 컸어요. 당시 한국이 불법 체류 문제로 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면서 태국 사람들 사이에 반발이 컸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반감이 클 거라 예상했습니다. 이번 박람회가 중국 문화를 알릴 절호의 기회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제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큰 코를 다치고 말았어요. 태국 사람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열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고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에게 있어서는 제 작품 하나하나가 자부심이었어요. 제 인생이 중국 전통공예 그 자체였죠. 그래서 이번에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전통문화 박람회에 참가하게 된 것도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태국에만도 저희 회사 거래처가 열어짓고 동남아 시장에서 중국 전통 공예품의 인기를 넓히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부터 저는 꽤 들떠 있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중국 공예품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자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더군요. 공항 곳곳에 걸린 안내문에 눈이 갔는데 글쎄 한글로 큼지막하게 쓰인 문구들이 곳곳에 붙어 있더라고요. 영어 안내문도 크게 보이긴 했지만 중국어는 글자들이 구석에 겨우 보일 정도였어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태국에 오는 중국 관광객이 얼마나 많은데 안내문을 이렇게 해놨지.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을 그리 대단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겨우 산업화를 시작하던 나라였잖아요. 겨우 반도체랑 휴대폰 몇 개 팔아서 경제를 좀 일으켰다고 해서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중국과 비교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중국이 아시아 문화의 중심에 서 있었던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한국이야 뭐 저희가 쓰던 한자도 가져다 쓰던 나라 아닙니까? 태국 사람들도 알거 다 알 텐데 이런 식으로 중국어를 소홀히 하다니.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태국에 그만큼 많이 오는 건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리자마자 보인 이 한국어 안내문들의 어이없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민감한 건가? 그래도 설마 한국어가 중국어보다 우선일 리가 없다고 스스로 위로했죠. 그렇게 혼자 마음을 추스르면서 다음날 박람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박람회장에 도착하자 드디어 제 부스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작품들이죠. 진귀한 도자기와 작은 공예품들, 제 손길을 닿은 작품들을 가지런히 놓고 보니 다시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래, 여기서 내 작품을 보고 태국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거야. 내 인생을 바친 공예품들로 그들에게 중국 문화를 보여줄 수 있겠지. 그렇게 제 부스를 정리하던 중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인데 박람회장에서 들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그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바로 K-팝이었죠.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전통문화 박람회의 K-팝이라니. 이건 좀 아니잖아. 고개를 들어보니 옆 부스는 한국 전통 공예품과 한복 그리고 K-팝 관련 상품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직원들은 K-팝 관련 굿즈를 나눠주고 있었고 그 부스 앞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전통문화 박람회라면 당연히 중국 전통 예술품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웬일인지 옆 부스에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좀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겉모습만 보고 휩쓸리는 게 아닌가 속으로 계속 불평이 나왔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정하기 싫지만 한국 문화가 이토록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이 당혹스러웠어요. 내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내놓은 공예품들은 고작 몇 명만 흘끗 보고 지나가는 반면 옆부수는 남녀노소 모두 흥미로운 듯이 바라보고 있었죠. 이쯤 되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사람들이 중국 전통 공예품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걸까? 왜 한국 부스만 인기가 많은 거지? 불편한 마음을 억누르면서도 자꾸만 옆 부스의 인파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줄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저는 도저히 답답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행사를 도와주고 있던 태국인 직원 수티에게 물어봤습니다. 수티 씨, 솔직히 말해봐요. 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겁니까? 이곳은 전통문화 박람회인데도 저렇게 한국 문화가 인기라니 이해가 안 되네요. 수티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한국 문화가 대단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 음악 같은 걸 좋아해서 자연스레 한국 문화에 관심을 두게 됐죠. 한국의 문화 제품들은 디자인도 현대적이고 세련돼서 현지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솔직히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전통 공예품은 현대적이지 않다는 건가? 한편으론 젊은 층이 한국 대중문화를 좋아하는 건 잠깐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달래고 싶었죠. 하지만 수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열등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너무 대중적인데 그런 게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요? 우리는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데 단순한 유행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수티는 그 말을 듣고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유행이 이토록 지속되니까 놀라운 거죠. 전통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도 매력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도록 하는 것, 그게 한국 문화가 이곳에서 성공하는 이유 같아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꿰뚫어보는 것 같았거든요. 수티와의 짧은 대화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저는 이 사건이 시작에 불과하리란 생각이 들었어요. 박람회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제 부스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찍부터 자리를 지켰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정하더군요. 몇몇 사람들이 제 공예품을 흥미롭게 쳐다보는가 싶다가도 금세 고개를 돌리고는 옆 부스로 가버리는 겁니다. 옆 부스는 여전히 한국 관련 상품과 K-팝 음악으로 가득했고 부스 앞은 사람들이 끝없이 모여들었죠. 어제 수티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 젊은 세대가 흥미를 느끼는 요소가 중요하다고 했던가요? 하지만 전통문화, 박람회라는 곳에서까지 저렇게 한국 대중문화가 중심이 된다는 게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믿고 싶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중국 공예품의 가치를 알게 될 거라고요. 이쯤 되니 마음이 복잡해져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박람회장 근처에서 만난 젊은 태국인 커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둘 다 한국 아이돌의 굿즈를 한아름 사들고 있던 참이었죠. 혹시 한국 문화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하자 그들은 기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다행히 영어로 대화가 가능해서 묻고 싶은 것을 곧바로 질문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태국에서 이 정도로 인기가 많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최근에 벤코리아 운동 같은 것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런 상황인데도 한국 문화가 여전히 인기가 많네요. 그 말에 커플의 여성이 잠시 당황한 듯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벤코리아 운동이요? 네, 그런 일이 있긴 했죠.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 문제 때문에 태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나서 태국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있었어요. 태국에서 반발이 컸던 것도 맞고요. 옆에 있던 남성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요즘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태국에서 벤코리아 운동이 한창일 때는 저도 한국에 대한 반감이 조금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한국 문화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처음엔 불만이 컸는데 한국 드라마나 K-팝을 안 보고는 못 견디겠어요. 다들 벤코리아 운동 얘기는 이제 잊은 듯해요. 저는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렇게 태국인을 제한했는데도 아직도 한국 문화를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건가요? 여성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한국 문화가 그만큼 매력적이라서겠죠. 맨코리아 때문에 잠시 한국에 대한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드라마, 음악, 패션 같은 건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게 되었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주위의 친구들도 다들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한국에 대한 관심은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그들의 반응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과 태국의 관계는 다소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벤코리아 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은 듯한 그들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한국 문화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일상에 스며든 일종의 생활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걸 깨달았죠. 그제야 저는 태국 내 한국 문화의 뿌리가 생각보다 깊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한국 부스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모습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케이팝 음악을 따라 흥얼거리고 아이돌 포스터와 굿즈를 서로 구입하려고 줄을 서고 있었어요. 이곳이 태국이라는 사실을 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부스에서 홍보하는 영상을 하나 틀었는데 젊은이들이 모여들더니 환호성을 지르며 자리를 떠날 줄 모르더군요.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이쯤 되니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전통 문화와 예술에 몸을 바쳐온 제가 눈앞에서 이렇게 무시당하는 기분이랄까요. 잠깐의 유행일 뿐이야 라는 생각도 이제는 통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제 부스를 지나가며 한 번씩 들여다볼 뿐 정작 발길은 옆으로 향하니까요. 그러던 중에 아는 태국인 거래처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리밍 씨 요즘 힘드시죠? 그는 저의 공예품을 몇 번 구매한 경험이 있었고 전통 공예의 가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에게 살짝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저 사람들이 한국 상품에 저렇게 열광하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이곳은 전통문화 박람회 아닙니까? 현대적인 요소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몰리다니. 그는 제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리밍 씨 말씀도 맞아요. 사실 전통문화 박람회라면 한국 부스에서 현대의 대중문화를 홍보하는 게 이상해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한국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현대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통문화라는 건 오랜 역사와 깊이 있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아무리 인기가 있다지만 그건 지나가는 유행일 뿐이라고요. 그는 약간 위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그런 대중적인 요소와 전통을 잘 조화시키고 있어요. 태국의 젊은 세대들은 전통 문화와 함께 현대적인 감각이 담긴 것들을 좋아하니까요. 어쩌면 지금의 한국 문화는 현대와 전통의 균형을 잘 맞춘 결과일지도 모르죠. 그 말을 듣고 솔직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균형이라니. 그동안 제가 그렇게 애써온 중국 공예는 대중성보다는 전통과 예술성에만 집중해왔는데 그게 부족했던 걸까요? 저는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했던 중국의 전통 문화가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술과 전통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저와 달리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즐기고 있었죠. 과연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전통 예술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스멀스멀 마음속에 퍼졌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옆 부스에 있는 한국 측 대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에게 인사하며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리밍 씨 혹시 제 부스를 둘러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저는 다소 기분이 상한 상태였기에 간단히 대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근한 미소와 열린 태도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고 저는 그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서 한국의 현대적인 콘텐츠까지 전시하시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전통문화 행사인데. 한국 측 대표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을 현대화하는 과정이 한국의 문화 전략 중 하나거든요. 젊은 세대들이 전통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하고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대중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통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대중이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건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전통 문화도 결국은 사람들이 즐기고 사랑해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특히 해외에서는 한국 문화를 현대적이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어요. 그와의 짧은 대화를 끝내고 돌아서면서 저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중국 전통 공예품이 그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만 해왔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옆 부스의 사람들이 제품을 만지며 사진을 찍고 한국 측 직원들이 그들을 친근하게 대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이 끝나고 호텔방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대중문화로 전통을 현대화한다고 해도 한국 부스 대표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통을 현대화한다. 그 말을 처음에는 그저 유행을 따라간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단순히 트렌드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오히려 그 방법이 이 시대에서 가장 효과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음이 복잡해져서 핸드폰을 열고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뭐가 이렇게 특별하다는 거지? 하는 마음으로요. 가장 먼저 떠오른 검색어는 한글이었습니다. 한국어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언어가 된 배경에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처음엔 무심코 읽었어요. 그런데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한 설명을 읽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고요? 한글이 만들어진 지 겨우 60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문자의 구조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그때부터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한자는 수천 년 동안 자연스럽게 발전한 문자라 아무 규칙성 없이 복잡한 형태를 지녔어요. 사실 중국에서도 한자를 배우는 게 어렵죠. 그런데 한글은 처음부터 발음 기관을 모티브로 창제됐다니 이건 문자라기보단 발명품에 가깝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와, 이건 그냥 글자가 아니잖아. 과학 작품 같은데 제가 그동안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한자가 순간 한글 앞에서 무색해 보였어요. 몇 시간 동안 자료를 뒤져봤지만 아무리 읽어도 그게 6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잘 믿기지 않더군요. 600년 전에 문자를 발음 기관의 모양에 따라 만들다니 생각할수록 충격적이었습니다. 문득 낮에 봤던 장면들이 떠오르더군요. 태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읽고 쓰던 모습 말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빠르게 한국어를 배우게 된 이유도 한글이 이렇게 단순하고 직관적인 문자이기 때문이겠죠.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했던 한자는 반대로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에서 태국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동안 저는 한자가 인류 최고의 문자 체계라고 확신했어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문자이니까. 당연히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일 거야 하고요. 그런데 제 앞에 놓인 한글의 자료들이 저의 신념을 뒤흔들고 있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진실이었죠.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게 다 틀린 거야.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어제 만난 한국 부스의 대표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대중이 쉽게 즐길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의 말이요. 한글은 간단하고 논리적이어서 쉽게 배울 수 있으니 당연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었던 거겠죠. 제가 꿈꿨던 중국 문화의 세계화가 이토록 실패한 이유가 이런 점 때문이었나 싶었어요. 저는 한글이 한자보다 덜 가치 있는 문자라고 생각해왔어요. 한자가 더 어렵고 복잡하니까 당연히 우수하다고 여겼던 거죠. 하지만 한글을 알아가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대중들이 한글에 더 쉽게 다가가고 그 덕분에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게 됐거든요. 도저히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밤이었지만 호텔 주변을 걷기로 했어요. 혼자 거리를 걸으며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한자에 집착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되더군요. 전통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제 작품에 대한 자부심은 전통이 가진 깊이에서 나오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오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사실이 더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한글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진행했고 인도네시아의 소수민족이나 볼리비아 같은 나라들에서 한글을 문자로 채택했다는 거예요. 중국의 한자는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한자를 자국의 문자로 쓰겠다고 요청한 적은 없었죠. 그때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중국의 역사는 길지만 세계로 뻗어나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니까 아닌가? 이제는 이 모든 게 제 잘못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전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제가 너무 고지식했던 거죠. 복잡한 전통성을 유지하는 것만이 자랑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의 대중문화와 한글의 힘이 보여주는 성공 사례는 그동안 제가 외면해왔던 것들이었어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 밤새 제대로 잠을 못 자서인지 아침이 밝았는데도 기운이 없더군요. 방콕에서의 일정도 끝나가고 남은 전시 물품들을 정리하면서 다시 상하이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솔직히 기대와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박람회였지만 돌아보니 제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만 했어요. 짐을 정리하고 잠깐 밖으로 나가서 공항으로 가기 전에 방콕 거리의 마지막 풍경이나 구경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길을 걸으면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더군요. 거리 곳곳에서는 여전히 K-팝 음악이 울려 퍼졌고 젊은이들은 거리에서 한국 아이돌의 노래를 틀어놓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로 걸어가려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이곳이 정말 태국인가? 풀 정도로 방콕의 한복판이 작은 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거리 한쪽에서 학생들이 한국어로 된 간판이 붙은 카페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이젠 더 놀랄 것도 없지만 왜 그렇게 한국어에 열광하는지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한자를 배우고 중국 전통 문화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단순하고 현대적인 한국 문화가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니 한편으로는 분명히 무시하고 싶었지만 사실 그들이 부럽다는 감정이 밀려들었어요. 좀 더 걸어가다 보니 한 패션 잡화점에서 젊은 직원이 제게 미소를 지으며 한국 제품을 권하더군요. 한국 제품이 요즘 가장 잘 팔려요. 퀄리티도 좋고 디자인도 세련되었죠. 저는 피식 웃으며 그냥 지나쳤지만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쩌면 전통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요소가 더 필요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한자를 배우고 공예품을 감상하는 일은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해야 이해할 수 있는 반면 한국 문화는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게 설계된 것 같았어요. 그러다 마침내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도 한국 아이돌 그룹의 포스터와 광고가 보였어요. 정말 안 보려야 안 볼 수가 없더군요. 카페에서 K-팝이 흐르고 상점에서는 한국 화장품 광고가 붙어 있었어요. 대체 이게 얼마나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들의 문화가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공항 면세점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제품들이 잘 팔리는 장면을 보며 문득 중국으로 돌아가면 뭘 해야 할지 막막해졌어요. 한자의 전통과 역사만을 자랑해온 제가 그 한자가 대중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전통을 자부심으로만 지켜온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공항 대기실에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 문득 중국 전통 공예품에 대중들이 어떻게 쉽게 다가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새로운 방식을 고민해봐야 하나? 아니면 대중들이 원하는 것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걸까? 그동안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 자랑이었지만 어쩌면 진정한 가치는 사람들이 쉽게 즐기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가가는 데 있는 게 아닐까요? 제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왔고 드디어 게이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좌석에 앉자마자 제 앞자리에 앉은 태국 젊은 커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한국 아이돌의 사진이 가득 담긴 잡지를 보고 있었고 서로 한국 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게 그렇게 좋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론 그들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군요.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창밖을 보며 제 고집스러웠던 과거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전통은 중요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춰 현대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 한국의 문화 전략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외면해왔던 방법이었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 그것이 한국이 지금 이 세계에서 성공하고 있는 이유일 테니까요. 상하이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회사로 돌아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전통 공예품을 어떻게 현대적인 방식으로 풀어낼지, 대중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국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들처럼 변화하는 세상을 받아들이고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